안녕하세요. 덴탈변에서 임플란트 보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세용입니다. 이번에 제가 웨비나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어떤 강의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은 완전 무치약 환자를 위한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 치료 단계에서 결정할 사항들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임상 증례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약 20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완전 무치약 환자를 위한 고정성의 임플란트 보철 치료할 때 각 단계들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오프라인상에서 한번 강의를 해 보았는데요. 오프라인은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이라서요. 이번에 온라인 강의를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완전 무치약 환자 또는 치아가 있는데 치주 질환 때문에 모든 치아를 발걸을 하고요. 완전 무치약 환자가 되는 환자에 있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다수의 임플란트 심고 나서 고정성의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있겠잖아요. 그때 우리가 수술 과정에서도 결정할 사항들이 있지만 이 완전 무치약 환자는요,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 보철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심자분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온라인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요, 부무치약이든 완전 무치약이든 뭔가 그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이 결정 사항들을 잘 하셔야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 치료, 즉 완전 무치약 환자를 위한 이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 치료를 할 때는 일단은 임플란트 식립 직후에 어떠한 임시 보철물을 제작해야 되는지가 첫 번째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초기 고정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고정력이 없는 상악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템포러리 덴처를 딜리버리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임플란트 초기 고정성이 좋으면요, 우리가 즉시 임시 보철물을 제작을 해서 이미디어트 로딩을 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덴처 타입을 우리가 장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골류착이 일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철성, 즉 템포러리 덴처를 골류착 기간 동안에 사용했다면 반드시 중간 과정에서 고정성의 임시 보철물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 무치약 환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버티컬 디멘션을 결정한다거나 교합 평면을 결정한다거나 또는 환자의 교합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덴처 단계에서 바로 최종 보철물로 넘어가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덴처를 사용한 다음에는 반드시 골류착 후에 고정성의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그 단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결 방식이 선택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어번먼트도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또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러버 인상을 뜰 수도 있겠고요. 거기에는 트랜스퍼 또는 픽업 또는 어번먼트 레벨 인상 채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디지털 덴티스트가 보편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캐닝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스캐닝이 얼마나 완전 무치약 환자 케이스에서 정확한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정확한 바이트를 채택할 수 있을까를 전통적인 방법과 디지털 방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가 바이트 체득을 정확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장착 과정 중에 교합 조정의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트 체득을 정말 신경을 써서 하는 편인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저의 임상적인 프로토콜을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소위 과거에 이야기했던 CR 바이트죠. 호리존탈 조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취득하는 것이 좋겠는가. 물론 각 선생님들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방법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호리존탈 조 릴레이션십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저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저의 방법을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들의 임상에 도움이 된다면 바로 적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최종 보철물 제약하기 위한 최종 지대주의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따른 최종 보철물의 재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질코니아 보철물을 주로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질코니아 보철물이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디자인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예정이고요. 뭐니 해도 완전 무착 환자들은 측방 운동 시 교합의 관계를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또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각 임상 상황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 오클루잘 스킴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큰 토픽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큰 토픽은 바로 임플란트와 자연치아가 공존해 있을 경우, 즉 자연치아와 임플란트를 이용한 풀마우스로 하는 경우가 있겠잖아요. 이 경우가 좀 더 어렵다고 느껴지실 거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자를 우리가 치료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환자의 현 상태가 교합 평면의 재설정을 요하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특징적으로 네 가지 임상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나열을 해 두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합 평면을 한번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뭐니 해도 버티컬 디멘션을, 즉 수직 고경을 증가를 시켜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임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상황에 있어서는 VD, 즉 버티컬 스페이스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 자연치아가 다수 잔존해 있으며 병적 교모, 생리적인 교모가 아니고 병적 교모로 인해서 VOD가 낮아진 경우에는 우리가 버티컬 스페이스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수직 고경을 증가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다수 치아 상실로 인하여 정상적인 VOD를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이 경우는 구치부에 포스티리어 스탑이 없는 거죠. 구치부에 포스티리어 스탑이 상실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치부 치아가 없어서요. 그런 경우에 전치부가 딥바이트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전치부 남아있는 치아들이 심한 병적 마모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완전 무치악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에서 보철 수복을 요하는 경우에 대부분 VOD, 즉 버티컬 스페이스를 증가를 시켜야만 보철물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런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분류를 하게 되냐면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케이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버티컬 스페이스, 오클루저 버티컬 디멘션이요, 상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치아들이 마모를 일으켰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요, 자, 오클루저 버티컬 디멘션, 즉 VD는 상실되어 있는데 내가 상실된 이유가 치아의 마모로 인해서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철물, 즉 임플란트 신고 나서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약할 충분한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면 굳이 내가 VD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교합이라는 것이요, 단시간 내에 형성된 게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구강 내에서 적응한 것이 교합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저는 VD를 증가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현 상태가 아주 환자 입장에서는 적응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플란트 신고 나서 임플란트를 위한 보철의 공간이 있다면 현재의 VD를 가능한 한 유지시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세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요. VD가 상실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보철물을 위한 공간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VD를 증가시켜야만 보철물을 제약할 수가 있겠잖아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임상 증례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가 이거예요. 이 환자는 지금 포스티리어 쪽에 치아들이 없어요. 특히 상하계 치아가 없으니까 포스티리어 바이트 스탑이 컬랩스 됐잖아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전치부 치아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딥바이트 양상으로 바뀌거나 또는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지내다 보면 전치부에 심한 마모를 보이게 돼요. 하악 전치부의 인사이저 엣지라던가 또는 상악 전치부 설면이 상당한 마모를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병적 마모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단순하게요.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VD를 회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VD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원래 상태를 회복시켜 주면 되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쉬운 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떨까요? 지금 얼핏 딱 보면 전치부 치아들, 특히 상악 전치가 심한 마모를 보이잖아요. 이런 마모는 생리적인 마모가 아닙니다. 병적인 마모예요. 그런데 구치부 치아 상태를 보면은 치아들도 있고 보철물이 있는데 어느 정도 보철물에 대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전치부의 마모를 일으켰지만 VD가 약간 상실되어 있을 뿐 심한 상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VD를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 상태의 VD를 유지해서 구치부를 수복하게 되고요. 만약에 전치부가 치료가 요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기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랩을 하게 되면 치아를 프랩을 하게 되면 당연히 클리니컬 크라운의 길이는 짧아져요. 그리고 치수가 노출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LP, 크라운 랭스닝 프로시저가 필요하고요. 바울스카 위드스를 고려한 치조골 성형술이 동반된 CLP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루트 캐널 트리트먼트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구치부의 치료를 할 때는 현재 VD를 유지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 만약에 환자가 추가적으로 전치부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런 기타 기본 치료가 동반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 건데요. 지금 치아 상태의 마모도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VD가 어느 정도 로스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버티컬 쪽에 그 고치부의 버티컬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임플란트 신고 나서 임플란트 보철물에 대한 공간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뭐랄까요? 이 VD를 어느 정도 올려야 돼요. VD를 올려야 되는데 이 VD를 올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올렸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카테고리가 가장 어려운 치료 영역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임상 케이스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카테고리 또는 앞서 설명드렸던 임플란트만 이용해서 우리가 제작해보는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 치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교합평면을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교합평면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지 같이 한번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VD, Vertical Dimension을 결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Vertical Dimension을 유지할지 또는 증가시킬지의 여부는 바로 뭐냐면 Restoration, 즉 보철물을 위한 Available Space, 필요한 공간이 있느냐예요. 거기에 따라서 유지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증가시킬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VD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하부 때 배우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나름대로 제가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합평면을 결정하든 버티컬 디멘션을 결정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 경험에 의해서 습득된 이 선생님들이 하기에 가장 편한 방법이 좋은 거예요.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완전 무취학 환자의 치료 결과를 이 점에 넣을 필요성은 없거든요. 대부분 부분 무취학 환자들의 결과는 그 결과를 이 점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완전 무취학 환자는 이런 원 안에 집어넣으면 대부분 환자들이 만족을 하게 되거든요. 그 원의 의미는 뭐냐면 생리적인 한계 이내에 생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한계 이내에 그 결과를 우리가 집어넣으면 대부분의 환자는 큰 불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요. 교합평면을 결정하든 VD를 결정하든 또는 호리존탈 조 릴레이션십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들을 아마 많은 방법들을 아마 쓰진 않으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임상에서 가장 자기에 맞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실 겁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와 같은 사람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를 들어보시는 것도 선생님들의 임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정연에서 얘기를 했어요. 적절한 교합 고경을 찾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으나 이들은 경험적이며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임상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때 치과 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선호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방법을 섣불리 적용하다 보면 더더욱 큰 에러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술자는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방법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합평면을 결정할 때도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결정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뭔가 다른 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VD를 내가 레코딩 베이스 앤 왁스를 이용해서 프리웨이 스페이스 공간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VD가 제대로 측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저는 향후 발음을 통해서 평가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즉 하나의 방법만 적용해서 우리가 뭐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겠고 하나 이상의 방법을 병용을 해서 내가 지금 평가한 교합평면이라든가 버티컬 디멘션 또는 호리존탈 조 릴레이션십이 괜찮은지를 평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절한 교합 고경의 설정을 위해서는 특히 안모의 심리와 생리적인 안정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여기에서 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생리적인 안정입니다. 즉 제가 VD를 결정을 할 때는 피지올로직 레스트 포지션이라고 하죠. 생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악은 이렇게 중력에서 떨어져요. 그때 위아래 치아에 어떤 공간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학부 때 배웠다시피 소구치역력에서 일정한 공간이 나타나요. 그 공간이 2에서 3mm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공간을 우리가 프리웨이 스페이스, 자유공국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공국의 양을 보고 제가 VD를 결정을 하고 또 VD를 증가시키려고 할 때 그 양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그 VD 상태가 괜찮은지 여부를 안모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들 이 안모상에서 VD가 적절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어떠한 것을 평가를 했을 때 한 가지 방법은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병용을 해서 그 측정한 위치가 괜찮은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발음을 평가해서 VD의 적절성 여부를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 드리면, 우리가 특히 CR바이트를 뜰 때 이 CR바이트 뜬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치과 의사의 어떤 스킬이에요. 트레이닝 정도예요. 그리고 환자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 그대로 재현 가능하게 그 위치로 무느냐예요.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정확한, 이보다는 그나마 생리적인 범주 이내에 이런 CR바이트를 체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VD를 증가를 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회복시킨 게 아니고 유지한 게 아니고 보철물의 공간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VD를 증가시키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고정성의 임시 보철물을 장착하고 저널에서는 2달 정도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달 이상 또는 2달 정도 왔다 갔다 보고 있는데요. 환자가 어느 정도 적응하는지를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VD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완전 무착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이 초이치 컨셉을 통해서 설정한 VD가 잘못돼서 환자가 고정성 보철 단계에서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고 TMJ의 트러블을 호소하는 그런 증례는 많이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어찌됐든 우리가 VD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VD가 상실되어 있는 경우에 회복시켜 주게 되잖아요. 이 회복시켜 주는 케이스가 임상적으로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우리는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를 이용한 VD를 유지를 하게 되고, 즉 임플란트가 포스티리어 스탑을 형성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실된 전치부의 VD를 보철 과정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지금 버티컬 스탑, 구치부의 버티컬 스텝을 올리면 당연히 전치부는 뜰 거 아니에요. 그 뜬 공간만큼 우리가 일반적인 보철 과정을 통해서 수복을 해주면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물론 문제점도 있어요. 그 문제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 저널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이 저널의 하나의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자기 자신의 치열을 갈고 부순 환자들은 새로운 보철물을 장착하더라도 그 보철물을 파괴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냐면 VD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전치부 보면 구치부 상태에서는 지금 이 공간 그대로 할 수 있는 케이스와 그렇지 않고 구치부에 임플란트 심고 나서 보철물의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아까 생리적인 안정기를 이용해 가지고 약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증가시킨 상태에서 구치부와 남아있는 치아에 일반 보철 치료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요. 그리고 보철물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임상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선생님들이 이 환자가 내원했을 때 여러 가지 임상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번에 준비한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획은 토일 해서 4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7시간 또는 8시간씩 한 30시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케이스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또 날짜를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디 이 완전 무치약 환자 또는 자연치아와 임플란트를 병용을 해서 고정성의 보철 치료를 함에 있어서 임상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강의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참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